두 번째 순서는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부장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강연 주제는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입니다. 염승환 부장님은 유튜브 염불리에게 물어보세요 연물보를 운영하면서 증시 염탐정 염불리로 유명하시고 실시간 스트리밍 때에는 평균 5천여 명이 접속하고 있는데요. 또 최근에 편행져서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77가지는 예스24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 7주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방금 소개받은 염승환 부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메트로에서 좀 이렇게 초청이 와가지고 강연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영광스럽고요. 제가 오늘 이제 해드릴 내용은 이제 저는 어차피 이제 주식 전문가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작년보다 올해가 좀 되게 좀 힘들어요. 힘든 장이 지금도 오늘도 오다 보니까 좀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는데 올해 시장에서 또 어떻게 우리가 뭐 어떤 걸 좀 봐야 되고 또 어떤 전략 또 마지막에는 또 어떤 기업들이 좀 괜찮은지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작년하고 올해 3월까지 한번 제가 좀 증시를 리뷰를 해봤는데 일단 보시다시피 작년 1월에는 2197에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저점 뭐 거의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한 1439포인트까지 무려 34% 폭락을 했다가 작년 12월에 27% 오르고 이제 현재 한 3000 오늘 좀 빠져서 한 3030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3054포인트 기준으로 해가지고 플러스 39% 지금 수익이 올라선 그러니까 작년 1월 대비해서는 지수가 어쨌든 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뭐냐면 지금 개인 투자분들 그 유동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요게 이제 M2라 그러죠. 이제 M1은 우리가 당장 이제 가지고 있는 현금이고 M2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정기 예금이라든가 적금 같은 거 바로 현금한 적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이제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돈들을 나타낸 건데 이 금액 대비해서 지금 개인 투자분들이 어느 정도 주식에 좀 들어와 있냐 요걸 나타낸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탁금하고 펀드를 같이 더해 봤어요. 그래서 그 비중이 지금 작년에 3.02% 그리고 현재 3.66%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주린이 분들 뭐 특히 동학개미 운동이 펼쳐져 가지고 정말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주식을 한다고 하는데 옛날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아직도 그 들어올 자금들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99년도 그때 IT 버블 터졌을 때 그때가 M2 대비해서 그 개인들의 자금이 9%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이제 근래 들어서 좀 주식이 화랑이었던 게 2007년도에 그 중국 버블 때 이 지수가 처음 2000 갔던 시절이죠. 그때는 6%. 그러니까 지금 M2가 엄청나게 지금 유동성이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자금은 3.66% 정도 되니까 아직도 들어올 여지는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내일 상장을 하는데 지난주에 공모주 청약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64조 원의 증거금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유동성인데 그 자금들이 시장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주식시장으로 좀 들어와 있는 상태고 오늘도 개인 투자들이 무려 1조를 사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시간으로. 그래서 개인들의 유동성은 뭐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도 통틀어 가지고 개인 투자들의 순매수가 총 70조 원이 들어왔습니다. 70조 원이 들어왔고 외국인의 순매수는 마이너스 26조, 기관은 43조. 사실상 거의 개인들만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작년에 이제 주도 섹터는 작년 이제 1월 달에는요, 사실 시장이 되게 좋았어요. 그때 이제 미중 무역 합의가 발생하고 나서 반도체하고 이제 바이오 위탁 생산이죠. CMO 기업들이 되게 좀 좋은 분위기를 연출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터지고는 마스크나 진단 키트, 그리고 이제 작년 12월까지는 BBI즈라 그러죠. 자동차 뭐 2차 전지, 바이오 인터넷 게임이 주도를 했고, 지금 현재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좀 바뀌었습니다. 반도체는 여전히 좋고, 거기에 카카오, 네이버 같은 인터넷,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장 좋은 섹터가 경기 민감주죠. 뭐 포스코, 뭐 아니면 화학주, 아니면 은행주까지 좋은 모습이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주가 많이 오르고 있는 섹터가 바로 소비주, 뭐 면세점이나 백화점이나 의류, 화장품 이런 기업들이 이제 코로나 탈출하면서 좀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주들이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미국에 이제 최근에 금리가 문제인데, 작년 1월 달에 1.9%였다가 0.6%까지 빠지고, 그 다음에 지금 1.6%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시장이 좀 적응을 못 해가지고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지만 일단 작년 저점 대비해서 거의 한 3배 가까이 금리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단 작년에 고점이 1296원에서 1086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130원까지 지금 일단 다시 한번 반등을 했고, 주요 이벤트로는 작년에 미중 무역 합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19가 터졌고, 그리고 동학개미운동, 또 한국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재평가받고 있죠.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재평가를 받고 있고, 또 수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와서는 백신, 또 금리가 오르고, 또 경기 회복에 대한 이제 정상화 이런 것들이 과시화되면서 상당히 좀 어쨌든 이게 펀더멘탈이나 경기는 좋아지는데, 이게 유동성 측면에서는 어쨌든 풀었던 돈을 회수할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올해 들어서는 좀 혼란스러운 장이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그래프로 한번 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어쨌든 작년에 뭐 작년 이맘때죠. 거의 3월 19일 날 정말 뭐 아찔한 급락이 나왔었고, 근데 이때 제가 아직도 좀 기억나는 게, 이때 달러가 되게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뭐 외환위기 간다라는 그런 루머까지 펼쳐질 정도로 굉장히 위험했었는데, 당시에 그날 저녁에 이제 한미통화 스와프가 체결이 되면서 이제 미국과 달러를 이제 교환하는 거죠. 그러면서 증시가 급격하게 반등을 했고, 또 양적 완화를 시작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증시가 엄청난 상승을 보이게 됐습니다. 중간중간 뭐 여러 가지 리스크들은 있었지만 다 겪어내면서 올라갔고, 제일 작년에 힘들었던 게 그 대주주 양도차익과세죠. 이게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춰지다 보니까 증시가 많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지만, 결국 그게 이제 다시 10억 원으로 조정이 됐고, 미국 대선이 끝나면서 화이자 백신 임상 선고까지 나오면서, 아, 내년에는 정말 좋아지겠구나, 이 기대감이 나오면서 또 주가가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뭐 애플카 이슈도 있었고, 뭐 미국의 한파 때문에 반도체가 공급이 안 되고, 또 비트코인이 지금 뭐 7천만 원 넘어가고, 예, 그 다음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또 공매도가 5월 달부터 재개가 되죠. 예, 그리고 현재 연기금이 대량 매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작년과 다르게 작년에는 거의 일방적으로 좀 좋은 움직임이 나왔는데, 지금 최근에는 뭐 호재도 많고 악재도 많은 것들이 이렇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오면서 증시가 이제 올해 들어서는 굉장히 좀 답답한 그런 모습을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올해 시장이 좀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어쨌든 좀 체크를 한번 해봤어요.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되는지.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코로나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벗고 나면 좀 어떻게 될까. 두 번째가 미국의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그 다음 제일 좀 무서운 게 중국이 과연 긴축을 할 것이냐. 네 번째가 연준이 역시 긴축할 거냐. 그 다음에 연기금이 지금 주식을 엄청 팔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계속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그리고 미국의 금리와 환율은 또 어떤 식으로 가고, 마지막으로 한국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한국 대표 기업들의 이익이 또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지 한번 좀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증권사에서 나온 것들 한번 출처를 따와가지고 한번 본 건데요.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되고 나서 지금 보시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100명당 90회 접종이 됐어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고 있고, 뭐 그 밑으로 뭐 영국, 미국 이런 순인데, 실제 보시면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게 백신 접종 전까지만 해도요, 보시면은 그 내구재죠. 전자제품하고 가구,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이 여전히 좋았는데, 갑자기
갑자기 의류가 이렇게 매출액이 튀기 시작합니다. 이 카드 결제죠. 이 의류 매출이 튀기 시작하는데 최근에 우리 한국의 의류 기업들이 올라가는 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면 서비스, 이제 컨택트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집에만 있었잖아요. 집에만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외식 소비가 줄고 집에서 이제 요리를 하고 그런 수요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호텔, 뭐 레스토랑, 레저 이렇게 그 카드 결제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나타내냐면 우리나라도 하반기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유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분명히 이제 경제는 분명히 좀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고 집에서 있던 이제 비즈니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에서 생활하던 반경이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건 이제 미국의 한 주인데 한 주의 요양시설 거주자들의 이제 확진자,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백신을 맞았을 때가 요 정도, 그러니까 두 번째 맞기 전까지는 확진자가 이렇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접종이 시작되고 나서는 급격하게 다운이 되고 있어요. 거의 지금 확진자가 없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미국도 하루에 20만 명이 넘게 확진자가 발생을 하다가 지금 최근에는 한 5만 명 정도까지 확진자가 좀 줄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백신 접종 효과는 좀 굉장히 강력하다. 근데 요즘에 뭐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 뭐 부작용이 있다 이래가지고 유럽에서는 뭐 백신 접종 중단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백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백신 접종 효과는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경제 정책인데 이제 벌써 세 번째입니다. 부양책이 세 번째고 규모로는 두 번째지만 1인당 주는 현금 보너스가 1,400불이에요. 그래서 성인 한 명한테 1,400달러를 주게 되는데 되게 재밌는 게 작년에 그 2차 부양책을 했을 때 600달러를 지급을 했는데 이 중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저 600달러 중에 300달러를 주식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이제 미국의 로빈후드라 그러죠. 그래서 이번에도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3차 부양책 돈 받으면 뭐 할 거냐? 절반 주식에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실물 경제에는 큰 영향 안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되게 좋을 수 있는 거죠. 미국 증시를 좀 지탱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1인당 받게 되는 그 돈의 규모로는 굉장히 좀 큰 규모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10일부터 이제 시행이 좀 되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제 금리가, 근데 당시에 이 부양책이 시행이 되고 나면은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했던 게, 이렇게 되면 당연히 채권을 발행하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요. 금리는 반대로 가요. 금리는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금리가 오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당시에 부양책이 발표되고 나서 금리는 오히려 떨어지고 오히려 2차 부양책 때도 횡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다시 올라가긴 했는데 이번에 3차 부양책이 이제 시행되고 나서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금리가 물론 뭐 이렇게 1.6%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옆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 부양책이 발표는 됐지만 금리 면에서는 아직까지 큰 충격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그 정책의 좀 핵심적인 내용들이에요. 이게 재정 정책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펼치고, 이게 이제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요. 10년 동안 무려 3천조 원 정도 투자를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미국에 다녀오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미국은 인프라가 형편없잖아요. 사실 도로도 그렇고 지하철도 그렇고 뭐 5G 통신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상당히 좀 인프라 투자가 절실한데 3천조 원 정도 지금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교 관련해서는 내일로 알고 있는데, 내일인가요 모레 그 미국과 중국이 그 이제 알래스카에서 서로 만나게 되죠. 만나서 협상을 하게 될 텐데, 일단 미국 입장은 그 이 트럼프 때보다 오히려 지적재산권 침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을 안 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태클을 걸고 있고, 또 인권 문제도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이라 그러게 해가지고 거기서 뭐 아동 노동, 뭐 착취 이런 것들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을 되게 좀 강하게 그 제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국한테는 되게 좋은 뉴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기업들이 뭐 애플에 납품하는 기업들,
태양광 회사들이 많은데 다 한국 기업들하고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국 입장에서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제 제조업 관련해서는 이제 미국 내 제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인데, 한마디로 그냥 미국에 들어와 가지고 일단은 그 공장을 만들어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협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트럼프 같은 경우는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공장을 짓는데 내가 지으면 너네한테 그 세금을 깎아줄게, 약간 이제 긍정적이죠. 내가 당근 줄게, 이런 상황인데, 이 바이든은 되게 다른 게요, 그 당근을 주는 게 아니라 너네 미국에 공장 안 지어? 그럼 내가 관세 부과할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 미국에서 만든 제품보다 뭐 10에서 20%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외국 업체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 이 강제적으로라도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바이든 후보의 정책이 좀 더 적극적이다. 그러니까 미국에 공장을 좀 짓게 만드는, 좀 페널티를 부과하는 그런 정책으로 좀 가고 있고, 그 다음 보건과 관련해서는 오바마 헬스케어가 지금 부활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오바마 때 그 부통령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오바마 헬스케어를 만든 또 장본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오바마 헬스케어가 전 국민 의료보험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그 약가 인하라든가 진단, 그러니까 병을 예방하는 예방의학이 많이 발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치료를 했을 경우에는 이 재정 부담이 너무나 커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병이 안 걸릴 수 있게 하는 그 진단 쪽이 많이 커질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이건 많이들 아실 거예요. 환경 에너지 쪽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뭐 계속 강화하고, 그 다음에 파리 기후협약에 복귀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친환경 사업을 좀 강화하는 그런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금과 반독점, 이게 제일 문제인데, 다 대부분 나쁜 뉴스들은 아니에요. 좋은 뉴스인데 요게 좀 문제죠. 법인세를 올리고 최저임금도 올리고, 뭐 애플이나 뭐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을 규제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미국 증시에는 되게 부정적인 건데, 다만 지금 미국이 지금 경기 회복 초기 국면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바로 이거를 뭐 하기는 좀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게 나중엔 하겠죠. 공약이니까 하겠지만 적어도 한 2년 후 정도에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게 좀 컨센서스니까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지금 문제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좀 긴축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번에 양회에서 나온 결과예요. 그래서 지금 GDP는 6% 정도 나오고 있고, 재정 적자율이 3.2% 정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돈을 좀 덜 푸는 거죠, 작년보다는. 이런 우려감 때문에 좀 긴축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지방에서 이제 발행하는 특수채, 이제 지방 정부들이 뭐 인프라 투자할 때 이제 발행하는 거죠. 이거는 기대보다는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중국이 뭐 긴축을 해가지고 돈을 풀지도 않고 금리를 올리고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작년보다는 올해는 어쨌든 돈은 덜 풀겠죠. 작년에 뭐 100이라는 걸 풀었다면 올해는 80 정도 풀 수 있다는 게 좀 시장의 예측이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중국의 그 금리인데, 이게 단기 금리예요. 중국이 15금리라고 하는데, 최근에 보면 금리가 좀 많이 안정화돼 있죠. 한참 튀다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게 이제 1년 데이터입니다. 근데 금리가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단기 금리가.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게 중국의 금리가 이렇게 한 번씩 튈 때마다 한국 증시가 막 급락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왜냐? 금리가 이렇게 진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보고 많은 분들이, 아, 중국이 드디어 금리 올리겠구나. 근데 왜냐면 중국이 2004년도에도 한번 예고도 안 하고 금리를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지수가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800포인트에서 거의 한 600포인트까지 한 30%가 폭락을 해버렸어요, 단기간에. 제가 그걸 아직도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중국 금리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데, 좀 다행스럽게도 중국 정부도 긴축할 생각은 아직은 없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중국의 긴축도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가
지금 이제 미국의 연준이죠. 연준이 테이퍼링이 이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수도꼭지죠. 수도꼭지를 이렇게 틀어놓으면 물이 계속 콸콸 넘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조금씩 줄이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한 달에 100억 달러씩 돈을 풀고 있는데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80억 달러로 줄이고 60억 달러로 줄이고. 근데 물은 계속 늘어나요. 물의 양은 늘어나지만 늘어나는 속도가 줄고 나중에 이제 수도꼭지를 잠궈버리겠죠. 그리고 금리를 올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시장이 좀 최근에 약간 발작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이게 예전에 2013년도에 미국이 테이퍼링을 한번 했었어요. 그때 버냉키 의장이 이때 갑자기 테이퍼링을 언급해가지고 증시가 정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왜 놀랬냐면 경기가 회복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실업률도 아직도 높았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의 목표치가 2%인데 목표에 한참 미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상을 못했죠. 테이퍼링을 지금 왜 이러고 있었는데 그냥 뒤통수를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버냉키 회장이 갑자기 그 얘기를 이제 들고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놀래가지고 어쨌든 급락을 한번 했었는데, 이런 이제 과거의 사례가 있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되게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새벽에 미국의 그 FMC가 열릴 텐데, 지금 미국에 이제 블랙록이라는 펀드 있잖아요. 거기서 세계 최대 펀드 회사죠. 거기서도 이제 그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이번에 그 테이퍼링을 언급할 수도 있다, 이런 또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미국의 나스닥이 급등하다가 갑자기 밀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FMC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시장은 일단 요걸 좀 경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 이제 당시에 코스피 지수예요. 코스피 지수가 그거 나오고 나서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11% 빠졌고 미국의 S&P 500 지수는 6% 빠졌어요. 근데 결국엔 다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테이퍼링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물가가 올라가서가 아니라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 경기가 올라가면 당연히 금리는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언제까지 계속 이거 그 경기 좋아지는 거를 그냥 경기는 좋아지는데 돈만 풀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경기를 나중에 반영하면서 코스피도 어쨌든 다 올라갔어요. S&P 500 지수는 한 달 만에 다 회복하고. 그러니까 발작은 일어나지만 결국 경기가 회복되면 어쨌든 주가는 회복되는 게 과거에도 이렇게 나타난 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설사 테이퍼링이 나오면 물론 단기적으로 충격은 나오겠지만 그게 매도가 아니라 저는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연기금의 대량 순매도가 지금 너무나 많으니까 이제 52일 만에 연기금이 딱 주식을 어제하고 그제 처음으로 사더라고요. 52일 만에. 그동안 팔다가. 그래서 참 연기금이 요새 정말 욕도 좀 많이 먹고는 있는데, 근데 연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해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연기금이 이렇게 파는 이 금액인데 엄청나게 팔고 있고요. 거래대금의 8.8%예요, 코스피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데, 보시면 이게 연기금이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158조 원을 들고 있어요, 국내 주식을. 근데 올해 2월 초 국내 주식 이제 추정한 거죠. 추정한 규모로는 지금 이거보다 훨씬 많겠죠. 한 180조 원 정도. 근데 연기금은 2021년도에 국내 주식 비중을 16.8%로 낮춰야 돼요. 작년이 17.3% 됐거든요. 0.5%를 낮춰야 됩니다. 그럼 이만큼 낮춰야 돼요. 예. 근데 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비중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팔아야 돼요. 예, 그래서 국내 주식 목표치를 이 정도로 맞춰놔야 되는데, 이게 더 심각한 건 2025년도에는 15%까지 줄여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매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금 매수를 지금 우리가 기대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이고, 진짜 안 팔면 다행이고. 그래서 이틀 좀 안 파나 싶었는데 좀 아쉽게도 오늘 또 팔더라고요. 오늘 한 2천억 정도 팔고 있는데, 일단 어쨌든 이걸 이제 추정을 해보니까 현재 지수가 유지가 된다면 24조 원을 팔아야 되고요. 지금 속도로 하루에 2천억씩 팔면 6개월 내내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짜증나는 일이죠,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근데 일단 이번 달 말에 뭐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사를 찾아보니까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걸 좀 한번 조절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 비중을 올리는 쪽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이번 달 말에 운영위원회 결과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팩트는 연기금 매수는 지금 아직은 좀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장기금리하고 단기금리 차이인데, 이게 이제 위에 있는 게 미국의 장기금리고 밑에 있는 게 단기금리입니다. 장기금리는 이제 경기를 반영하는 거예요. 경기가 좋아지면 장기금리 이렇게 올라갑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하니까 이렇게 장기금리가 급락한 거죠. 그리고 단기금리는 정책금리. 지금 연준이 2022년까지 금리를 올리질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기금리는 이대로 가만히 있어요. 변동이 없습니다. 장기금리만 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장단기 금리차라고 하잖아요. 근데 은행은 이 단기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가지고 여기 장기금리로 대출을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에 조달을 해가지고 금리가 3%면 3%로 대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 2% 먹는 거죠. 그래서 이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질 때 경기가 좋아지면 은행주가 올라가는 게 이제 그런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장기금리가 너무나 지금 가파르게 이렇게 튀고 있다 보니까 은행업종한테는 되게 좋은 건데, 어쨌든 이걸 보여드리는 건 지금 정책금리는 변동은 없는데 시장은 지금 경기 회복을 반영하면서 장기금리만 이렇게 좀 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기금리가 급등할 수도 있어요. 한 번씩. 그건 뭐냐면은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한번 주면 갑자기 단기금리가 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FOMC 결과에 따라서는 이 단기금리하고 뭐 장기금리가 좀 운명이 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미국의 예전에 그 GDP 대비 정부 지출을 나타낸 이제 지표인데, 이게 지금 1920년대 1차 세계대전, 요게 40년대 2차 세계대전, 지금이 세 번째 코로나 팬데믹. 이게 뭐냐면은 GDP 대비해서 미국이 얼마나 돈을 많이 뿌렸냐, 정부가 투자를 했냐, 그건 건데, 그때 전쟁 났으니까 당연히 많이 증가하겠죠. 그죠? 근데 코로나 때 지금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었습니다. 예. 그때 뭐 2000년대에도 그때 뭐 2000년대 후반에 금융위기 때도 이렇게까지 정부가 지출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돈을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상황인데, 그럼 그때 과거랑 비교해 봤을 때 달러화가 어떻게 될 거냐, 꼭 이대로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당시에 이 달러화 대비해서 파운드화가 좀 약세를 좀 보이긴 했는데, 뭐냐면 당시 최강대국은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이 지금의 미국이고요. 지금의 그 어떻게 보면 중국이 당시의 미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당시에 영국도 돈을 엄청나게 풀었죠. 당시에 영국은 그 기축통화였어요, 파운드화가. 그러다 보니까 돈을 엄청나게 풀면서 그 기축통화가 약세로 가게 됐습니다. 예, 근데 2차 세계대전 때는 환율이 그때는 이제 그 금에 고정돼 있어가지고 변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어쩔 수 없고, 1차 세계대전 때는 지금의 그러니까 달러화가 파운드화거든요. 엄청나게 떨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함의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 이렇게 돈을 풀었기 때문에 달러화가 결국엔 좀 급격히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은 좀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돈을 풀었다는 건 달러가 시중에 풀렸다는 얘기니까 좋은 건데, 근데 한 가지 이제 변수는 뭐냐면요, 달러화가 이렇게 풀리면 달러 약세 요인이지만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가 또 너무 좋아지면, 그러니까 미국만 좋아지면요, 미국으로 돈이 들어가겠죠. 그럼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고 미국의 달러는 오히려 강해져 버릴 수가 있어요. 달러는 유럽과 유로화, 그 다음에 중국의 위안화랑 상대평가잖아요. 근데 중국도 안 좋고 유럽도 안 좋고 미국만 이렇게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미국의 가치가 부상되니까 달러화는 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로는 달러화가 약세로 보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체크하실 건 미국의 경제는 무조건 좋아지는데 중국과 유럽이 따라가느냐, 따라가면 달러는 약세로 갑니다. 달러가 약세로 가야 우리나라 증시가 좋거든요. 근데 유럽이나 중국이 못 쫓아가면은 이게 한국 증시는 되게 또 부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달러와 그 흐름은 중국과 유럽의 좀 경기 회복이 얼마나 가셔야 되는지 그걸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건 이제 펀더멘털인데, 사실 펀더멘털은 너무 좋아요. 이게 한국 기업들의 이익 전망인데 내년도 전망입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뭐 실적이나 기업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글로벌 주요 업종별 순이익 전망치입니다. 거의 전 섹터가 다 돌리고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꺾이질 않아요. 예, 이러기 때문에 좀 저도 좀 굉장히 장기적으로 낙관적으로 좀 시장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데이터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들이잖아요. 뭐 자동차, 또 아니면 뭐 에너지, 뭐 화학, 철강, 반도체, IT 하드웨어. 예, 유일하게 좀 안 좋은 게 호텔입니다. 호텔은 왜 안 좋냐면 언제 해외여행을 갈지 지금 모르기 때문에 조금 좀 부진한 상태인데, 이쪽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섹터가 이렇게 이익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무적인 게 이제 일평균 수출 금액인데, 이게 작년도 일평균 수출 데이터거든요. 근데 올해 일평균 수출 데이터가 뭐 2년치를 다 뛰어넘었어요. 코로나 팬데믹 전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상당히 긍정적인데, 이게 유지가 되느냐가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 일평균 수출 금액은 뭐 거의 역대급으로 좀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종합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좀 물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뭐 달러가 어떻게 되고 또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팩트는 경기는 좋아지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뭐 나쁘게 볼 요지는 없다. 근데 지금 달러화라든가 또 금리 문제가 반응을 하고, 또 작년도에 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조금 흔들리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좀 증시 전망을 한번 해볼게요.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결정하는 사요소인데 뭐냐면은 성장률. 예, 이 기업이, 그러니까 기업으로 따지면 얼마나 성장을 할 거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금리. 금리는 할인율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의 주가가 이 할인을 받죠. 그 다음에 수급. 이건 개인 투자분들의 심리. 예, 많이 사줘야죠. 그 다음에 정책. 과연 정부 정책이 시장이 우호적이냐, 이런 건데, 여기서 지금 제일 논란이 되는 게 요거예요. 요거 금리. 지금 금리 때문에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뭐 어차피 공식이지만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PV가 현재 가치가 이게 현재 가격입니다. 주가를 나타내고, 주가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미래 가치, 미래 가격을 금리로 나눈 거예요. 요 공식이죠. 근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금리가 10%인데 1년 후에 1억 원이 될 수 있는 상품이 있다. 지금 현재 10% 금리를 받고 1년 후에 1억 원이 될 수 있는 상품을, 그럼 내가 지금 얼마, 그 상품의 현재 가치는 그럼 도대체 얼마냐,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미래 가치가 1억이니까요 요거를 이런 식으로 계산해보면 9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9천만 원을 투자하면 10% 이자 나오는 상품에 9천만 원을 투자를 하면 1년 후에 1억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반대로 금리가 낮아졌어요. 0.5, 그러니까 5%로 절반이 됐어요. 그러면 1년 후에 1억 원이 될 수 있는 상품의 현재 가치는 그럼 얼마가 될 거냐. 금리가 낮아지면 가격은 올라갑니다. 이 현재 가치가. 그러니까 할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9,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5%짜리 금리를 주는 상품에 내가 투자를 했을 때 1년 후에 1억 원이 되려면 9,500만 원을 투자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금리가 오르면 이 현재 가격이 떨어져 버려요. 여기 밑으로 갑니다. 이게 분모가 커지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한국의 성장주들, 뭐 나스닥의 성장주들이 이 요인 때문에 이 금리가 너무 튀어버리니까요 주가가 막 하락을 하고 있어요. 예. 요즘에 좀 진정은 됐지만,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결국 금리가 올라가는 건 이건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건 무조건 올라갑니다. 예, 경기 좋아지는데 그러면 이제 시장 무조건 빠지는 거냐, 그게 아니라 요 밑에 나와 있지만 요게 올라가면 돼요. 금리보다 얘가 더 튀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증시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래 가치는 뭐예요? 성장률이죠. 기업의 성장, 국가의 성장인데 이게 오르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성장률 상승, 금리 하락,
투자 심리 호전, 뭐 정책 지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금리 상승이니까 그럼 성장이 나오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요거는 계속 좋을 거예요. 어차피 수급 개선, 지금 증시 주변에 자금도 많고 부동산 규제도 워낙 심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뭐 지금도 저도 전화를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 이거 돈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부동산 또 하긴 좀 꺼려지고 예금에 넣어놓으신 분들도 아 이거 주식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분들이 아직도 되게 많으세요. 그러면은 이 투자 심리는 계속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고, 뭐 정부 정책도 어쨌든 뭐 지금 당장 경기를 망가뜨리는 정책은 안 나오거든요. 이것도 괜찮고. 그럼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금리는 안 내려가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얘만 올라가면 돼요. 기업들의 이익이나 수출만 작게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크하실 거는 금리가 오른다고 너무 놀라지 마시고 진짜로 우리가 그 기대하는 것만큼의 기업 이익이나 수출 데이터가 나오는지 그거를 면밀히 이제 앞으로 관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왜 어렵냐면 작년에는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얘는 내려가잖아요. 예, 얘는 내려가고 돈은 엄청나게 풀리고 성장률이 많이 안 나와도 작년에는 금리가 낮아져 버리니까 그냥 주가가 뻥뻥 튀는 거죠. 근데 올해는 안 그래요. 올해는 그래서 되게 좀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환경인 것 맞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제대로 나오는 기업들로 잘 선별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건 좀 제가 간단히만 그냥 바로 올해 이제 전망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과거에 주가와 금리를 나타낸 이제 데이터인데 제가 이제 investing.com 가서 한번 뽑아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입니다. 근데 금리는 대체적으로 어쨌든 옛날보단 낮죠. 낮은 건 맞아요. 저금리 기조인데 이게 보면 이제 이 당시에 2000년대 그 중후반에 중국 버블 생길 때입니다. 이때 보면 코스피 지수가 2000까지 가거든요. 그때 금리도 방향 거의 비슷해요. 예, 그리고 이 2000년 이후로 이제 당시에 서브프라임 터지고 금리도 떨어지고 거의 동행합니다. 다시 주가 오르고 금리도 동행하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10년 동안 박스피. 예, 아예 못 갔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금리도 거의 변동은 없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라 반도체가 역대 슈퍼사이클 나와가지고 지수가 2600 넘은 시기입니다. 당시에 미국이 금리를 올려버렸어요. 예, 그때 이제 옐런 의장이 올려버렸죠. 예, 그러면서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금리 올리는데 주가는 또 따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예, 근데 당시에 보면 우리나라도 경기가 꺾여버렸죠.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그리고 다시 이제 유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후로 금리가 이렇게 튀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큰 그림에서는 장기 저금리 맞지만 중간중간 보시면 이 사이클을 보시면은 금리와 주가는 동행해요. 근데 왜 그러냐? 금리보다 성장률이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게 주변에 지금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중에 개인 투자분들이 너무 불안해요. 예, 이거 미국이 금리 올릴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식 다 빼야 되나요? 막 이런 불안감들을 많이 노출시키는데 너무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일단 한번 요걸 보시면 돼요. 성장률이 올해 좋게 나오면 시장은 그 금리 상승의 그 악재를 딛고 분명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건 보여드린 거죠. 테이퍼링 당시에도 주가는 어쨌든 올라갔잖아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시장을 좋게 보는 게 이거예요. 이 표를 보고 저도 좀 놀랬던 게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제 산업 비중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요게 그 우리나라의 그 신성장 BBIG예요. 한마디로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같은.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형 기업들이죠. 이게 29.7, 25.6 요 정도였는데 당시에는 경기 민감주, 뭐 조선, 철강, 기계, 뭐 건설, 화학, 이 경기 사이클 타는 기업들이죠. 이게 옛날에는 많았어요. 이때 2005년도, 8년도. 그랬다가 2016년까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때는 소비재, 그 아모레 퍼시픽이 중국 그 소비주 랠리에 힘입어가지고 주가가 엄청나게 오를 때거든요. 그 소비주가 잠깐 증가했다가 다시 이렇게 꺾였는데 지금 2020년까지 데이터예요. 우리나라의 그 IT나 바이오나 뭐 인터넷 플랫폼 이런 기업들의 비중이 거의 50%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보면 신성장 산업 섹터 비중인데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이거 IT 커뮤니케이션, 이게 네이버 카카오입니다. 헬스케어 합치면 64%예요. 근데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높죠. 유럽은 최근에 유럽 증시가 왜 강하냐면 경기 민감주가 강해서 그래요. 유럽은 경기 민감주가 되게 많아요. 근데 한국 증시가 왜 약하냐? 한국은 성장주가 많아요. 그래서 나스닥 따라다녀요.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좀 불리하긴 한데 지금 한국은 이런 식으로 좀 섹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나 좀 좋은 변화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이 왜 10년 동안 박스 피었죠? 한 2년 좋다가 2년 안 좋고 2년 좋다 2년 안 좋고 경기 민감주만 있으니까 얘네들이 비중이 너무 높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당시에 그 IT도 사실은요, 이 중에 반도체도 민감주였어요. 사실 이 중에 대부분도. 그러니까 경기 민감형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 반도체를 경기 민감주라고 잘 안 봅니다. 이제는 반도체는 이제 사이클을 안 타고 구조적으로 성장한다고 많이들 얘기하죠. 빅 사이클. 파운드리, 뭐 비메모리도 있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 한국은 이제는 이런 민감형 구조에서 이렇게 계속 꾸준히 성장하는 성장주들이 비중이 높아지는 약간 나스닥형 그 시장으로 많이 바뀌어버리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PER이라 그러잖아요. PER 10배 주는 시장이었다면 옛날에, 이제는 이익 대비해서 15배, 20배 줘도 되고 나스닥은 30배 줘요. 이익 대비해서. 근데 그동안 우리 한국은 10배만 줬던 거죠. 근데 이 틀이 저는 좀 앞으로 바뀔 것 같아서 되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펀더멘탈, 기업의 이익 컨센서스 변화율 6개월 전보다 8.6% 더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수급인데 달러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튼 그 다른 나라들이 조금만 좀 더 부양을 해주면 달러 약세는 장기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개인들의 주식 투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연기금은 솔직히 이건 뭐 제가 판단할 수 없는 문제지만 이게 서울경제에 나왔던 신문 기사예요, 당시에. 그래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2022년부터 26년까지 지금은 주식 비중이 줄어드는 게 맞아요. 근데 다시 재논의하겠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주식 비중을 올리는 쪽으로 하면 연기금 자금까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어떤 모멘텀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아직은 뭐 그냥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니까. 근데 기대감은 좀 남아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정책도 중요합니다. 정부 정책이 우호적인지. 근데 미국도 지금 이번에 1, 2, 3차 포함해서 5조 달러 풀었고요. 3조 달러 인프라 투자가 예고돼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구제금융이에요. 현금 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실제로 돈을 집행하는 거고, 그리고 여전히 양적 완화하고 있고, 양적 완화는 아마 올해까지는 어쨌든 계속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중국은 지금 보시다시피 RCEP이라고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인데 작년 11월에 한국, 일본, 뭐 중국, 이 아시아 국가 11개국이 그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거죠. 근데 우리 한국 입장에서 너무 좋죠. FTA 같은 게 체결이 되면 관세도 면제가 되니까 한국 같은 수출 기업들한테는 되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신형 인프라 투자, 5G 같은 거 있죠. 그쪽 투자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년에 동계올림픽이 있거든요, 베이징에서. 그거 보통 올림픽 준비하기 전에 투자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지금 중국이 긴축을 하는 거는 좀 아직은 너무 이른 것 같아요. 올림픽이 끝나면 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모멘텀이 있고, 유럽은 1030조 원 경기부양책, 또 채권 매입 계속하고 있고, 그린 쪽이죠. 그러니까 유럽은 미국보다 좀 빠르게 친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고, 우리 한국은 뉴딜 정책, 그 다음에 이번에 4차 추경, 이번에 아마 국회 본회의가 조만간 있을 것 같은데 통과될 가능성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영업자분들한테 이제 위로금을 드리는 거죠. 그게 포함된 건데, 어쨌든 정부 정책들은 다 경기에 우호적인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증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아직도 싼 것 같아요. 이게 전 세계 PER이에요. PER인데 전 세계 19배입니다. 예, 그리고 아시아가 17.2배. 근데 한국은 13.7배. 이것도 물론 올라와서 이 정도예요. 그동안 10배도 안 됐었죠.
그래서 13점 지금 700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근데 약간 좀 약세론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13.7배를 되게 좀 비싸다고 얘기도 많이 하세요. 왜냐면 비싸죠, 옛날보다는 10배 이하였으니까. 근데 주식은 제가 또 상대평가라 그랬잖아요. 상대평가로 보면 너무나 싼 거죠. 지금 인도가 23배고 지금 뭐 태국이 19배, 아시아 평균이거든요. 예,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최저점에 있기 때문에 비싸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산가치 대비해서 얼마나 되느냐. 한국은 PBR이 1.3배 정도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요 그래프는 이제 여기서는 한 1.1배지만 지금 현재로는 1.3배 정도 되고요. 글로벌 평균 PBR이 1.7배. 아시아가 1.8배. 우리나라가 왜 이 정도 취급을 받아야 되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예, 왜냐면 우리나라에도 아까 보여드린 대로 나스닥형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물론 이제 쿠팡은 미국에 상장을 했지만 쿠팡은 어쨌든 한국에서 사업하는 회사잖아요. 그 기업이 지금 시가총액이 100조 원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지금 시대로 가고 있는데 왜 옛날처럼 한국이 이렇게 저평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상당히 저는 좀 우리나라 증시를 봤을 때 아직도 좀 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제가 그냥 차트를 그려본 거예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엘리어트 파동이론은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되는데, 엘리어트 파동이론은 보통 이렇게 상승 A파, B파, C파, D파 이렇게 2파로 가는데, 이게 이제 현재 C파 진행형이거든요. 근데 이게 조건이 뭐냐면 이 상승 A파에 보통 1.618배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여기가 2266이고 상승 A파가 1000포인트예요. 여기가 올라가는 지점이. 그러면 1.618 곱하면 1618, 그러면 3884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엘리어트 파동이론이에요. 맞다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본 건데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어트 파동이론이 지금 유효하다면 일단 요 C파가 지금 진행 중인데 요게 3884까지도 갈 수 있는 거고, 물론 여기서 꺾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성립은 안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일단 이 기술적 지표상으로는 충분히 저 레벨도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건 이제 포트폴리오입니다. 제가 이제 한번 꼽아본 건데 뭐냐면 이제 제가 방점을 두는 건 올해 우리나라 K산업의 위상이 많이 강화되고 있잖아요. 한국의 반도체, 물론 2차 전지는 폭스바겐 쇼크가 나와서 좀 어렵지만 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K배터리가 뭐 성장한다는데 의심은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드라마, 화장품, 요새 한국의 자동차도 뭐 제네시스가 미국에서 잘 팔리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세계 1등 CMO. 예. 그 다음에 뭐 빅데이터 회사들, 또 수소는 한국이 제일 잘하죠. 거기 밑에 또 우주시대. 이 방산주들이 그동안은 되게 저평가 받고 있었는데 우주산업 이제 인공위성 쏘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한국에서 중형 위상 하나가 발사가 되고 10월 달에 누리호가 발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주산업이 커지는데 이걸 다 방산업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평가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예시로 든 건데 어쨌든 한국의 K산업의 위상이 증가하고,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 게 어쨌든 올해는 소비가 회복돼요. 아까 이스라엘 데이터 보여드린 것처럼 소비가 회복이 되면 좋아지는 게 뭐가 있죠? 화장품, 의류, 그 다음 음식료 회사들, 이런 기업들, 또 백화점, 편의점, 그리고 단체급식도 할 거 아니에요. 요새 이제 학생들 등교하니까 급식 시작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단체급식 하는 회사들이 작년에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편의점도 마찬가지. 이 기업들은 이제 올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땐 사실 지금 좋은 걸 하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좋아지는 걸 하셔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런 기업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경기 민감주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성장은 제한돼 있으니까, 철강에서는 포스코는 좀 이번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스코가 두 가지 호재가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중국이 지금 미세먼지가 엄청 심한데 중국이 드디어 칼을 뺐어요. 철강 감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환경 문제 때문에 감산에 들어가면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그럼 포스코는 중국의 철강 공급이 줄면서
당연히 철강 가격 상승에 대한 수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좋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포스코가 호주의 리튬 강산 이윤인가요? 거기 아르헨티나인가요? 호주인가요? 제가 아무튼 거기에 리튬 호수가 발견돼 가지고 뭐 엄청나게 매장량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양극재 소재 있잖아요. 그런 광산에서 나온 뭐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수직 계열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는데 포스코가 몇 년 전부터 준비를 엄청나게 해왔어요. 그래서 철강 회사지만 2차 전지 소재 전문 기업으로도 많이 앞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이 경기 민감주 중에서는 포스코를 올해 한번 다크호스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올해 현재까지 뭐 시장이 너무나 좀 힘들지만, 제가 뭐 틀릴 수도 있고 뭐 또 시장이 급락할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논리에 의해서 저는 올해 시장을 여전히 좋게 보고 있지만, 난이도는 좀 올라간 시장이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종목이나 사지 마시고 철저하게 선별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실 것을 좀 다시 한번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저 이만 강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염승환 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포럼은 코로나 시대의 재테크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은퇴 준비를 비롯해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보고 각 투자 전략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포럼의 강연자분들과 주최 측 메트로미디어 관계자는 모두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